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뼈대 계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보통 뼈라고 하면 그냥 우리 몸을 지탱하는 단단한 막대기, 뭐랄까 일종의 비계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그건 스마트폰을 그냥 전화기라고만 부르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아, 전화기요? 네. 우리 뼈는 사실 우리 몸의 중앙은행이자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최첨단 혈액 공장이기도 하거든요. 은행이자 공장이요? 와,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뼈를 단순히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걸 목표로 해볼게요. 뼈가 맡은 놀라운 역할들부터 시작해서 그 정교한 내부 구조, 그리고 우리 몸의 중심인 척추부터 손끝, 발끝까지 이어지는 여정 함께 떠나보시죠. 네, 좋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단단한 조직이 어떻게 가장 역동적인 활동을 하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그 은행과 공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의 형태를 잡아주고 뇌나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또 근육이랑 같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우리가 익히 아는 뼈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기능들이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뼈를 살아있는 장기로 봐야 하는 이유죠. 먼저 혈액 공장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조혈 기능이에요. 조혈 기능이요? 네. 뼈 안쪽을 채우고 있는 부드러운 조직, 그러니까 적색골수에서 매일 수천억 개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잠깐만요. 그럼 제 뼈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바로 그렇죠.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개념인데요. 그럼 중앙은행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그건 무기질 저장 기능 때문이에요. 뼈는 칼슘이랑 인의 거대한 저장고예요. 아, 저장고요? 네. 우리 혈액 속 칼슘 농도는 아주 조금만 변해도 신경이나 근육 기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와, 그렇게 민감한 거였어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몸은 뼈에 칼슘을 예금해 두었다가 혈액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아, 바로 인출해서 쓰는 거군요. 네, 맞아요. 즉시 인출해서 쓰고 남으면 다시 저축하는 식으로 아주 정밀하게 농도를 조절해요. 뼈가 우리 몸의 칼슘 잔고를 관리하는 은행인 셈이죠. 와, 정말 그렇네요. 필요할 때 내주고 남으면 저장하고 심지어 비상시를 대비한 에너지 저장 기능도 있다면서요. 황색골수에 지방을 저장해 둔다고요? 네, 일종의 비상 발전기 같은 역할이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뼈는 결코 정적인 구조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몸의 대사 활동에 관여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아주 바쁘고 역동적인 기관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려면 당연히 뼈들도 모양이나 크기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뼈를 분류하는 방식이 있던데 이걸 다 외워야 하나 싶을 정도로 좀 복잡해 보이기도 했어요. 하하,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핵심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원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네. 예를 들어 뇌처럼 아주 중요하고 섬세한 기관을 보호해야 한다면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얇고 널쩍한 판 같은 게 모여서 감싸는 게 좋지 않을까요? 헤매처럼요. 정확해요. 얇고 널쩍한 판 형태의 납작뼈들이 모여서 돔을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그게 바로 머리뼈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쉽네요. 그럼 팔다리뼈처럼 긴 건요? 그건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하니까 길고 튼튼한 막대 형태의 긴 뼈가 되는 거죠. 근육이 힘을 주었을 때 가장 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게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손목이나 발목처럼 충격 흡수랑 미세한 움직임이 동시에 필요한 곳인데요. 여기엔 작고 네모난 짧은 뼈들이 여러 개 모여서 마치 조약돌처럼 서로 미끄러지면서 충격을 분산시켜요. 와, 기능에 맞춰서 최적의 디자인이 적용된 거군요. 척추뼈처럼 모형이 복잡한 불규칙뼈나 무릎뼈처럼 힘줄 속에 박혀있는 종잡뼈도 다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그럼요. 척추뼈의 그 복잡한 돌기들은 척수를 보호하는 동시에 수많은 근육과 인대가 달라붙을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하기 위한 뭐랄까 최적의 설계인 셈이죠. 모든 디자인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뼈의 외부 형태가 기능을 따른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아까 뼈가 살아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직도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 단단한 돌 같은 것의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이에요.
뼈를 반으로 딱 잘라보면요. 바깥쪽은 아주 단단하고 치밀한 치밀뼈가 있고요. 안쪽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해면뼈로 되어 있어요. 아, 구조가 다르군요. 네, 마치 건물의 단단한 외벽과 내부의 철골 구조물처럼 역할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해면뼈의 틈새를 아까 말씀드린 혈액공장, 골수가 가득 채우고 있고요. 자료에서 특히 흥미로웠던 건 그 단단한 바깥층, 치밀뼈의 구조였어요. 뼈 단위 또는 오스테언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마치 초소형 도시 같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정확히 보셨어요. 뼈 단위는 뼈의 강도와 생명력을 모두 설명해주는 핵심 구조예요. 이걸 하나의 도시라고 상상해 볼게요. 도시의 가장 중심에는 상하수도관과 통신선이 지나가는 중심관이 있어요. 중심관이요? 네, 여기로 혈관이랑 신경이 지나가죠. 아, 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심관 주변으로 뼈 층판이라는 동심원 구조가 겹겹이 도시의 성벽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이 성벽 사이사이에는 뼛속 굴이라는 아주 작은 집들이 있고 그 집 안에 뼈 세포라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 시민들이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뼈 소관이라는 아주 미세한 통신망 같은 게 거미줄처럼 모든 집을 연결해서 중심관에서 오는 보급품, 그러니까 영양분을 나눠 쓰고 서로 정보도 교환한다고요.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정교한 네트워크 덕분에 뼈는 그냥 단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면 그걸 감지하고 손상되면 스스로 치유 신호를 보내는 살아있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 도시들, 즉 뼈 단위들이 수평으로 연결된 관통관이라는 고속도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기까지 하죠. 완벽한 스마트 시티인 셈이에요. 이 설명을 듣고 나니 뼈가 부러졌을 때 다시 붙는 게 더 이상 마법처럼 느껴지지 않네요. 이 도시의 시민들, 즉 뼈 세포들이 열심히 복구 공사를 하는 거였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뼈가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는 원칙을 따르게 만들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네. 예를 들어 우주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 오래 있으면 뼈에 체중이 실리는 자극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네트워크가 지금은 구조물이 필요 없으니 철거하라 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아, 반대로 운동을 해서 뼈에 건강한 자극을 주면 더 튼튼하게 보강 공사를 하라는 신호가 가는 거고요. 와, 뼈가 우리 삶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스스로를 리모델링하고 있었던 거군요. 정말 놀랍네요. 그럼 애초에 이 정교한 구조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어릴 때 성장판이 다치면 키가 안 큰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원리가 궁금해요. 우리 몸은 두 가지 건설 방식을 사용해요. 머리뼈 같은 납작뼈는 섬유질막에서 바로 뼈가 만들어지는 비교적 간단한 막내고라 방식을 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긴 뼈들은 훨씬 더 정교한 연골레고라 방식을 따르죠. 연골레고라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쉽게 말해서요. 먼저 말랑말랑한 연골로 뼈에 청사진,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어놓는 거예요. 모델하우스요? 네. 그리고 그 연골 모델하우스에 내부부터 서서히 단단한 실제 뼈로 교체해 나가는 방식이죠. 아하. 우리가 키가 크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긴 뼈의 양쪽 끝에 있는 뼈 끝판. 즉, 성장판이 바로 그 연골 모델하우스의 마지막 공사 현장인 셈이에요. 아, 그럼 성장판이라는 연골 조직에서 계속 연골을 만들어내서 길이를 늘리면 그 뒤를 따라서 단단한 뼈가 계속 채워나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다 공사가 다 끝나면 성장판이 닫히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연골이 먼저 길을 열어주면 뼈 조직이 그 길을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정교한 공법으로 지어진 우리 몸의 건축물들을 한번 둘러볼까요? 자료는 우리 몸의 중심 기둥, 척추에서부터 여행을 시작하더라고요. 네, 척추는 정말 흥미로운 구조물이에요. 혹시 갓 태어난 아기의 척추가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어른처럼 S자 곡선은 아닐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 C자 모양으로 둥글게 굽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1차 굽이라고 해요. 엄마 뱃속에 있던 자세 그대로죠. 그런데 이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중력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두 개의 새로운 굽이가 생겨나요. 이게 바로 2차 굽인데 이 과정이 참 감동적이에요. 감동적이기까지 한가요? 네. 생후 한 3, 4개월쯤 되면 아기가 자기 힘으로 목을 가누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고개를 들 때 목 부분에 앞으로 볼록한 목구비가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돌 무렵 아기가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두 발로 서서 걷게 될 때 허리 부분의 두 번째 2차 굽이인 허리굽이가 완성되죠. 와, 그러니까 척추의 S자 곡선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중력을 이겨내고 세상을 탐험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훈장 같은 거네요. 최고의 표현이네요. 바로 그 훈장, S자 곡선 덕분에 우리는 걸을 때마다 생기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을 갖게 되고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면서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만약 척추가 통나무처럼 일자였다면 뛸 때마다 뇌가 흔들려서 견딜 수 없었겠네요. 그럼요. 큰일 났겠죠. 척추뼈 하나하나도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이것도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의 완벽한 예시죠. 7개의 목척추뼈는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니 작고 가볍고요. 특히 1번과 2번 뼈는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머리의 회전을 가능하게 하죠. 12개의 등척추뼈는 갈비뼈랑 연결되어야 하니 갈비오목이라는 접속 단자가 있고 5개의 허기척추뼈는 상체의 모든 무게를 감당해야 하니까 아주 크고 튼튼한 장사처럼 생겼고요. 그 등척추뼈에 연결된 갈비뼈들이 가슴 우리를 이루죠. 자료에 참갈비뼈, 거짓갈비뼈, 뜬갈비뼈 같은 용어가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얼마나 튼튼하게 고정되어 있는가의 차이로 보시면 돼요. 심장과 폐를 확실하게 보호해야 하는 위쪽 7쌍의 갈비뼈는 가슴 중앙의 복장뼈에 직접 연결돼서 참갈비뼈예요. 아, 진짜로 연결돼서 참갈비뼈. 네, 근데 아래로 갈수록 숨을 쉴 때 횡격막이 움직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래쪽 갈비뼈들은 연골로 느슨하게 연결되거나 거짓갈비뼈, 아예 앞쪽이 연결되지 않고 떠 있어서 뜬갈비뼈로 유연성을 확보한 거죠. 보호와 유연성 사이의 절묘한 타협이에요. 정말 영리한 설계네요. 그럼 이제 팔다리로 넘어가 볼까요? 팔은 빗장뼈와 어깨뼈를 통해 몸통에 연결되는데 손목에 이르렀을 때 그 구조가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네, 손목에는 8개의 작은 뼈들이 두 줄로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죠. 이 작은 뼈들이 서로 맞물려서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손목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손목이 하나의 통뼈였다면 이런 섬세한 움직임은 불가능했겠네요. 당연하죠. 다리 쪽도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긴 뼈가 허벅지뼈, 즉 넙다리뼈라는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넙다리뼈는 우리 체중 전체를 지탱해야 하니 당연히 가장 튼튼해야 하죠. 그리고 그 아래 종아리를 보면 2개의 뼈가 나란히 있는데 굵은 정강뼈는 체중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고 가는 종아리뼈는 주로 근육이 붙는 장소를 제공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요. 아, 협업을 하는 거군요. 네, 이 협업 덕분에 안정성과 운동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구조물의 가장 아래,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발에 도착했는데요. 자료에서 발의 아치 구조를 공학적 걸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걸작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아요. 발바닥을 보면 평평하지 않고 3개의 아치, 그러니까 발바닥 활이 만들어내는 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동 구조요? 네. 우리가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이 아치가 스프링처럼 납작해지면서 충격을 흡수해줘요. 그리고 땅을 박차고 나갈 때는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면서 그 탄성 에너지로 추진력을 만들어주죠. 아, 그래서 오래 걸어도 괜찮은 거군요. 이 아치 구조가 없었다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이랑 척추에 전달됐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발이 바로 이 아치 구조가 무너진 상태예요. 아, 맞다. 평발인 사람들이 쉽게 피로를 느끼고 통증을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자연적인 충격 흡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걸 보면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완성된 우리 발의 구조는 최첨단 운동화보다 훨씬 더 정교한 생체 역학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뼈는 더 이상 제 머릿속에서 교실에 매달려 있는 해골 모양이 아니에요. 혈액을 만들고 칼슘 잔고를 관리하고 심지어 우리가 걷고 뛰는 방식에 맞춰 평생에 걸쳐 스스로를 리모델링하는 그야말로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뼛속 아주 작은 도시인 뼈단위가 혈관을 통해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외부 자극에 반응한다는 미시적인 사실과 아기가 성장하며 척추의 구비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거시적인 현상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뼈는 외부 환경과 우리의 활동에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거죠.
뼈는 우리가 가하는 압력과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 걷는 방식, 즐겨하는 운동 같은 일상적인 활동들이 당신의 뼈를 어떻게 빚어가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은 뼈와 나누는 끝없는 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